사랑과 음악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감동적이고 반전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엄격한 계급과 기대가 삶을 지배하는 대저택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바이올린의 선율 속에서 위로와 연결을 발견합니다. 용기와 결단력이 가장 견고한 장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서연은 낡은 코트 깃을 세우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높이 솟은 철문은 가지런히 늘어선 벚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로 이어졌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둔탁한 초인종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울릴 때 문이 열리며 당당한 분위기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희진은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권위가 느껴지는 자세로 서연을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새 청소부인가요? 그녀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약간 몸을 숙이며 공손하게 답했다. 희진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옆으로 비키며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다. 천장에서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연광,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까지.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해두죠. 희진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나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서연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진은 짧게 손짓하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벽에 걸린 예술작품들과 섬세하게 조각된 고급 목재 가구들에 감탄했다. 이곳은 누가 봐도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다.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월말에 지급될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특히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작은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쉬는 시간 동안 사용할 공간입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감사의 말을 삼키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첫날은 고된 하루였다. 이른 아침부터 서연은 바닥을 문지르고 창문을 닦으며 저택의 끝도 없는 방들을 정리했다. 모든 일이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희진의 요구는 까다로웠지만 그녀는 모든 걸 충족시키려 애썼다. 주요 홀에서 청소를 하던 중 어디선가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클래식 음악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어떤 곡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청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음악에 완전히 몰두한 채 눈을 감고 손을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장면에 홀린 듯 멈춰 서 있었다. 하지만 음악이 갑자기 멈추자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가 눈을 뜨고 그녀를 발견하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누구세요? 그는 호기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새로 온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청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준호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비발디를 좋아합니다. 준호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비발디요? 이렇게 젊은 분이 그걸 좋아하신다니 의외네요. 좋은 취향을 가지셨군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대답을 고민하던 찰나 희진이 복도에서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 서연, 여기서 뭐 하고 있죠? 희진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희진은 아들을 흘끗 쳐다보더니 상황이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서 돌아가서 일하세요. 준호, 저녁 전에 연습을 끝내도록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일을 하러 갔지만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연주는 그녀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며칠 뒤 서연은 여전히 준호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몰래 그를 지켜보곤 했다. 가끔 준호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곤 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오히려 그녀의 관심이 싫지 않은 듯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음악은 두 사람의 삶을 점차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저택에서 일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다란 창문을 닫고 대리석 바닥을 광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언제나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였다. 준호의 연주는 저택의 고요한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선율은 서연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다 다시금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문틈으로 엿보는 대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연습실 문을 두드렸다. 문 뒤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망설이며 문을 열었다. 준호는 바이올린을 손에 쥔 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몰래 듣는 줄 알았어요. 이번엔 대놓고 오셨네요.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다. 방해라니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누군가 제 연주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앉으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악보와 악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택의 정원이 보였다. 준호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비발디라고 했죠? 네. 4개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해요. 서연이 답하자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봄이라. 클래식 중에서도 꽤 대중적인 곡이죠. 그럼 들려드릴게요. 준호가 연주를 시작하자 방 안이 마치 다른 세계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손끝에서 울리는 선율은 부드럽고도 강렬했고 서연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곡이 끝난 후 그녀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정말 훌륭해요.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감사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드물어요. 특히 이 집에선 더더욱. 서연은 준호가 내뱉은 말의 마지막 부분에 의문을 느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대화를 돌렸다.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셨어요? 6살 때요. 어머니가 제게 항상 최고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했죠.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요즘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에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도 높은 기대를 가지셨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계속 배울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서연은 그의 말에 작게 웃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준호는 연습을 할 때마다 서연을 초대했고 그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의 연주를 들었다. 두 사람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첫 번째 갈등의 그림자 어느 날, 희진은 서연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녀의 눈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나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희진은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준호, 청소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괜한 오해를 살지도 모르고.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듯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표정은 서연과의 교류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희진의 불편한 시선도 점차 두드러졌다.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호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그녀에게 위로와 설렘을 동시에 주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희진의 존재가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희진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작은 대화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정원의 대화 어느 날, 서연은 정원을 청소하던 중 준호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그의 모습은 놀랍도록 편안해 보였다. 서연, 잠시 쉴래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잠시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연습은 어때요? 서연이 물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음악 외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준호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서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저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사람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정원에서 내가 직접 꺾은 꽃이에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꽃다발을 받았다. 꽃잎 사이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희진의 경고 그날 저녁, 희진은 정원에서 준호와 서연이 함께 있는 것을 멀리서 목격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를 향한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오늘은 연습을 그만두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나 보네요. 누구랑 있었죠? 희진은 물을 마시며 태연한 척 물었지만 준호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냥 정원에서 바람 쐬고 있었어요. 준호는 간단히 대답하며 말을 피했다. 희진은 그의 대답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서연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경고했다. 이 집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 몰래 나눈 음악의 시간 며칠 뒤 준호는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제 비밀 연습실에 가볼래요? 어머니가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저택 뒤쪽 오래된 문이 달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놀랍도록 아늑했다. 오래된 피아노와 몇 권의 악보가 놓여 있었고 준호가 직접 꾸민 공간임이 분명했다. 여기가 내가 어릴 때부터 연습하던 곳이에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준호가 말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같이 해보실래요? 저요? 저 피아노 못 친 지 오래됐어요. 서연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준호는 자리 옆을 내주며 그녀를 부드럽게 설득했다. 서연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간단한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마치 세상에 그들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음악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서연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감춰진 위험의 시작.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희진의 눈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 관계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준호와의 시간이 소중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준호 역시 그녀에게 더 가까워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서연과 준호는 저택 곳곳에서 몰래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음악은 그들의 세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언어였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준호는 시간이 갈수록 서연을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준호는 비밀 연습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둘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희진의 냉혹한 태도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호를 향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우리 함께해요. 비밀스러운 약속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준호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인 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태민은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작은 교회를 추천했다. 그날 서연은 간소하지만 단아한 흰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들어섰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목사의 간단한 축복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며 서약을 나눴다. 이제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서연. 준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차에 대답했다. 그 순간 세상은 둘만을 위한 것이 된 듯했다. 숨겨야 할 사랑 결혼 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저택에서 연주를 이어갔고 서연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희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희진은 서연에게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평소와는 다르네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표정을 최대한 감추며 답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냥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희진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의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위기 시간이 흐르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희진은 준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서연, 조금만 더 참아요. 곧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희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결혼 후 첫 갈등 준호와 서연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희진의 냉랭한 태도는 점점 두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준호 씨, 사모님께서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요. 어머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뺏을 수 없어요.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불안했다. 그날 밤, 희진은 저택의 관리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연이라는 아이, 그만둬야 할 이유를 찾아요. 어두운 구름이 드리운 사랑 서연과 준호는 여전히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희진의 경계심은 두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고 언제든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준호가 약속한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삶은 비밀투성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저택에서 어머니의 눈을 피해 그녀를 만나야 했고, 서연은 매일의 업무 속에서 희진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조용히 들어오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해 계속 물으셨어요.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희진의 권위와 냉정함은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녀가 서연과 준호의 관계를 알아낸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다음 날, 희진은 서연을 부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청소 후에 내 방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희진의 방으로 들어선 서연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희진의 앞에 섰다. 희진은 그녀를 관찰하듯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들어 당신이 좀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일에 익숙해져서 그럴 겁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녀를 주시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불필요한 소문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다. 복도로 나와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준호와 서연은 비밀 연습실에서 다시 만났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희진과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막으려 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준호 씨,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건.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예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 그녀의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 노래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함께 연주했던 곡이에요. 이 순간을 떠올리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저택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을 들었다. 사모님이 당신에 대해 뭔가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은 식은땀을 흘렸다. 희진이 무엇을 알아내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는 무언가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희진은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가족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과 준호의 사랑은 위태로운 줄 위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들 앞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서연은 준호와 함께 저택 뒤편 정원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다. 희진의 감시를 피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소중한 평화로웠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그날을 믿어줘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함이 떠올랐다. 희진의 강한 반대와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긴장은 두 사람을 계속 옥죄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 연습이 끝나면 당신과 함께 음악회에 가고 싶어요. 작은 콘서트가 열리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런 자리에서 괜찮을까요? 눈에 띄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걱정 말아요. 아무도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모를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예정된 연습을 마친 뒤 저택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좁은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강렬한 충격과 함께 차가 전복되며 모든 것이 멈췄다. 저택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서연은 점점 초조해졌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준호에게서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몇 시간 후 들려온 전화벨 소리는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김서연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만 상태가...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서연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희진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다가가도 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희진은 그녀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여기 왜 왔죠? 서연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면. 희진은 그녀를 막으려다 의사의 한마디에 멈춰섰다. 유감스럽게도 환자는 이미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뇌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제자리에 굳어버렸고 희진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돌렸다. 며칠 뒤 준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희진은 모든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서연이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멀리서라도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숨어서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준호 씨,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서연의 삶은 준호를 잃은 충격으로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희진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희진은 단 한마디만 남겼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떠나는 게 맞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기억만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서연은 여전히 준호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세상과의 연락을 끊었다. 생기가 넘치던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이전의 웃음소리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에 눈길이 멈췄다. 편지 봉투에는 서툰 글씨로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서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하지만 나는 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남긴 선물을 찾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준호. 서연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래를 위한 선물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준호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저희는 몇 달 전에 준호님이 남긴 기록과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기록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님께서 생전에 처해수정을 통해 배아를 보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준호가 남긴 생명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 순간 그녀는 준호의 편지에 적힌
미래를 위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병원을 방문한 서연은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 배아는 완벽히 보존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임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사의 설명에도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맞는 걸까요?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 작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몇 주 후, 서연은 병원에 다시 방문해 처해수정 과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준호와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믿기지 않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김서연 씨.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쌍둥이를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쌍둥이라는 소식에 서연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병원 복도를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용기를 내어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저예요. 서연입니다. 희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로 전화했죠? 난 당신과 할 말이 없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호 씨가 남긴 생명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희진의 침묵은 길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숨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아이들은 준호 씨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희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게 진실이라면 나는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겠군요. 서연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희진의 차가운 목소리 뒤에는 어렴풋이 애정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병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그녀는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일부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강해질게요.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희진과의 관계,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삶의 도전은 여전히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는 두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준호의 부재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준호를 잃은 슬픔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아이를 지키려는 서연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논란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희진은 예상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준호의 이름이 담긴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그녀의 상실감을 더욱 깊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될 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희진은 직접 서연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찻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희진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연민이 어렴풋이 보였다. 서연 씨, 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희진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사모님, 이 아이들은 준호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족이 될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희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 그 아이들을 키울 생각인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준호 씨와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줬으니까요. 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의 유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사모님.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 아이들은 준호 씨와 사모님께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려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진은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만큼 당신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겁니다. 이 아이들을 준호답게 그 이름에 어울리게 키워야 해요. 몇 달 뒤 쌍둥이의 탄생이 다가왔다.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희진은 차가운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불안감에 떨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서연은 몇 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두 아이를 출산했다. 간호사가 희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 상태가 좋습니다. 희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만실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사모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아이들을 한번 안아보실래요? 희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다가가 남자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 준호를 닮았군요. 그 순간 희진의 차갑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여자아이에게도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 아이들도 내 가족이 맞군요. 서연과 희진은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희진은 서연의 헌신과 용기를 인정했고 서연은 희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쌍둥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 쌍둥이는 각각 준우와 윤서라는 이름을 받았다. 준우는 준호의 이름에서 따왔고 윤서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몇 년 후 쌍둥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준우는 아버지처럼 음악을 사랑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윤서는 서연을 닮아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희진은 여전히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아졌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은 쌍둥이와 함께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희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사모님, 서연이 말했다. 준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에 만족했을까요? 희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내 아들은 당신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덕분에 그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군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쌍둥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준호 씨,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영원히. 서연과 희진은 결국 준호의 유산인 두 아이를 통해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삶은 준호가 남긴 음악처럼 계속 이어졌다. 밝고 따뜻하게. 이것이 서연과 준호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 사랑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강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야기가 가진 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